신혼여행지로 유명한 멕시코 칸쿤에서 비행기를 타고 쿠바 아바나로 향했다. 요란한 비행기 엔진 소리를 들으며 작은 창 너머로 바다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희끗희끗 하얀 포말이 만들어지고 지워지길 반복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계속됐을 풍경. 그럼에도 처연해 보이는 까닭은 저 파도를 헤쳐갔을 그들이 있기 때문이다. 모진 삶 뒤에 또 한 번의 거친 여정, 그리고 또아리를 틀고 그들을 기다리던 시련. 쿠바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쿠바의 상징 살사, 에메랄드빛 바다, 시가, 체게바라, 야구,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어니스트 헤밍웨이. 사실 쿠바의 관광산업은 헤밍웨이와 체게바라가 다 먹여 살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바나 도심에 자리 잡은 암보스 문도스 호텔 511호는 헤밍웨이가 1932년부터 1939년까지 7년간 머물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를 집필한 장소다. 현재는 헤밍웨이의 방이란 작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당시 썼던 타자기 등을 직접 볼 수 있다. 헤밍웨이는 낚시광이었다. 1928년 쿠바를 처음 찾은 것도 낚시 때문이었다. 그는 노인과 바다를 쓸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을까? 아바나에서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코이마르 해변은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장소다. 헤밍웨이는 이 책으로 1953년 퓰리처상을, 이듬해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다. 아바나의 명소 말레콘이 바흐의 잔잔한 선율 같았다면 코이마르는 베토벤의 웅장함이 느껴지는 장소다. 해변 한쪽엔 헤밍웨이 동상이 서 있고 그가 자주 갔던 레스토랑 라테라사가 남아있다. 헤밍웨이는 이 레스토랑에서 쿠바 음악을 들으며 모히토, 다이키리 등을 즐겨 마셨다. 그런 대문호 헤밍웨이보다 7년 먼저 이 땅을 밟은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멕시코에 살던 270여 명의 한인들이었다. 쿠바에서 헤밍웨이와 동시대를 살아간 한인들 이야기 조금 낯설지 않은가? 그들은 척박하기만 했던 멕시코의 삶에 지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 말을 믿고 또다시 배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제물포에서 살리나 크루스를 거쳐 마나티까지 바다에서와 바다를 건너 시작된 쿠바 한인 디아스포라였다. 조상들은 멕시코에서 그랬던 것처럼 쿠바에서도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청년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우리말과 역사 등을 가르친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해나간다. 그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대한인 국민의 지방회를 설립하고 월급에서 얼마를 떼어 독립자금을 마련한다. 허기가 몰려오면 밥을 챙겨 먹듯 독립운동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다. 쿠바의 한인 후손들이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독립운동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다. 한국과 쿠바는 지금까지 외교 관계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을까? 후손들도 한국 정부를 찾아가 우리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따지지 않았다. 이제는 너무 시간이 흘러 누가 누구의 자손인지, 누가 독립을 했는지 밝혀내기 쉽지 않은 세상이 돼버렸다. 쿠바에 남겨진 가장 큰 숙제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쿠바는 설탕 공급국으로 급부상한다. 1920년 쿠바는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소득을 올린다. 이 무렵 프랑스, 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은 자국 제당 산업을 육성하고 시장을 보호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국제 설탕 가격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는다. 반면 쿠바는 저임금 속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불황의 늪에 서서히 빠져들게 된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한인 270여 명은 멕시코보다 더 나은 생활을 꿈꾸며 1921년 3월 11일 쿠바 제1항 푸에르투 마나티에 도착한다. 그들은 국정 문제 등으로 바로 하선하지 못하고 10여일간 선실에 더 머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를 타고 아바나 인근 마리엘 항구에 갔다 다시 마나티로 돌아오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한인들이 쿠바에 첫 발을 내디딘 날은 3월 25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쿠바에 도착한 한인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기대했던 일자리가 아닌 또 다른 시련이었다. 막상 쿠바에 도착해 보니
멕시코에서 듣던 계약 조건과 차이가 있었다. 큰 소동이 일었고 몇몇은 멕시코로 돌아간다. 어찌됐건 살아야 했기에 항구 인근에 거처를 마련했다. 당시 마나티에서 한인들이 몇 개월 동안 체류한 곳은 3, 4개 등급 건물 가운데 가장 낮은 계층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원래 한인들을 고용하려고 했던 마나티 설탕회사는 고용 악화 등을 이유로 소수의 한인만을 채용한다. 불행 중 다행이었을까? 이 무렵 쿠바에서도 애니깽이 재배되기 시작한다. 이 소식을 듣고 박창훈과 김세원 등이 먼저 마나티에서 기차에 몸을 실린다. 그들은 마탄사스시 외곽 독일계 애니깽 농장 엘볼로를 찾아 노동계약을 협상한다. 그렇게 일자리를 약속받고 1차로 50여 명의 한인들이 이 농장으로 이주한다. 당시 쿠바 노동자들은 애니깽 농장 일을 익숙하게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한인들은 이 일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다. 농장에선 한인들을 무척 반겼다. 마나티에 남아있던 한인들도 이 소식을 듣고 마탄사스로 이주해 터전을 잡는다. 하지만 엘볼로 농장도 몰려든 한인 모두에게 충분한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했던 건 아니다. 결국 1923년 이후 한인들은 다른 애니깽 농장이 있는 카르데나스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바나로가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하지만 이도 여의치 않았다. 이미 애니깽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쇠퇴기에 접어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쿠바의 한인들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1926년 생활터전을 브라질로 옮기려는 계획까지 추진한다. 당시 조상들의 하루 임금은 6, 7전에 불과했다. 여기에 조국의 독립이 생각보다 늦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감돌고 있었다. 브라질 이민을 추진한 사람은 박창훈이었다. 그는 쿠바 주재 브라질 공사와 한인들의 이주를 교섭한다. 일본인들의 경우 이미 1908년부터 수만 명이 브라질 상파울루 등에 이주해 농상업 분야에 진출해 있었다. 마탄사스와 카르데나스 지방에 지도자 30여 명이 모여 브라질 이민을 논의한다. 먼저 12명을 선발해 현지 조사를 보내자고 의견을 모은다. 동포사회는 한껏 기대에 들떴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 무산된다. 한인사회는 또 한 번 큰 실망감에 휩싸인다. 쿠바의 한인들 중에는 스페인어는 물론이고 모국어조차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많았다. 그들은 소외받고 차별받기 일쑤였다. 고되고 외로운 타향살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매번 말을 삼켜야 했던 그 답답함과 비통함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그들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만 있다면 지구 어디든 갈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매번 얄궂은 운명의 신은 그들 편에 서주지 않았다. 쿠바의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내일이 오늘보다는 나을 거란 체념 섞인 기대를 가져보는 게 다였다. 쿠바는 그런 절절함의 땅이다. 한인들이 쿠바에 도착하자 발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일본인들이었다. 쿠바 일본 영사관은 마탄사스 엘볼로 농장에 집단 거주한 한인들을 일제 식민으로 등록하려 했다. 대한제국이 일본의 통치를 받은 지 오래이니 한인 이민자도 일본 제외 국민이 돼야 한다는 소리였다. 경술국치 전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었다. 일본 국민이 된다는 건 치욕이자 굴욕이었다. 곧장 대책회의가 열렸다. 신속히 대한인 국민의 쿠바 지방회를 설립하기로 한다. 그렇게 1921년 7월 마탄사스 대한인 국민의 지방회 설립이 마무리된다. 이듬해 3월엔 카르데나스 지방회가 만들어지고 1937년엔 아바나 지방회도 생긴다. 안타깝게도 1921년 설립된 마나티 지방회는 1926년 해산된다. 쿠바의 한인들에게 대한인 국민의 지방회는 일제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주적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울타리였다. 그 안에서 그들은 매년 3.1혁명 기념식을 거행하는 등 게으름 없이 민족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쿠바 지방회는 1945년까지 2만여 달러를 모금해 교육비, 외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쿠바 지방에는 한인들을 일본인과 구별하는 정치적 보호막 역할까지 톡톡히 해낸다. 한 증언에 따르면 아바나 거주 한인들은 쿠바 지방해를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위한 군사훈련까지 실시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다. 쿠바 정부는 미국 편에 서서 대일 선전포고를 한다. 곧바로 일본 영사관이 강제 철수된다. 이 과정에서 쿠바에 있던 800여 명의 일본인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적이 모호한 한인들이었다. 쿠바 정부는 한인을 일본인으로 오해하거나 심지어 스파이로 의심하기까지 했다. 당시 쿠바군 정보국에 등록된 적국민은 5,600여 명이었는데 한인들도 잠재적 간첩 취급을 당했다.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접한 임시정부 워싱턴 주미외교위원부는 주미 쿠바 공사와 교섭에 나서는 한편 제쿠 중국 공사와도 관련 협의에 들어간다.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노력은 1943년 4월 제쿠 한족단 설치로 이어지고 한인 대부분이 일본인과 다른 처우 속에서 쿠바의 삶을 이어간다. 1943년 김보배 사건으로 알려진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작은 키에 동글납작한 얼굴을 한 김보배는 아바나에 살던 한인 여성이었다. 어느 날 그녀가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미국인 집에 쿠바 비밀경찰이 들이닥친다. 김보배를 일본인으로 오해한 거다. 경찰은 집을 샅샅이 수색한 뒤에도 의심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녀를 유치장에 가둔다. 김보배는 한인단체 증명서와 제쿠 한족단 증명서를 담당하는 쿠바 관리와 연락이 된 뒤에야 가까스로 풀려난다. 이렇듯 당시 한인들은 쿠바 태생이든 국적 취득자든 모두 제쿠 한족단 증명서를 소지해야만 신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쿠바의 한인들은 1940년 마탄사스에서 광복군 후원회를 결성하고 일본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때 아닌 스파이 혐의라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분하고 답답하고 기가 막혔을까. 그렇다고 모든 한인이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다. 쿠바의 한인 중에 친일파도 있었다. 그들은 외국인 증명서의 국적을 일본으로 등록하고 이를 도리어 영광으로 여겼다. 친일 언행도 서슴지 않았는데 걸핏하면 쿠바 내 독립운동을 헐뜯고 다녔다. 심지어 일본인회에 등록하고 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여 일본을 찬양하기까지 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조상들, 그들 곁을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친일, 그 망령의 역사는 쿠바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은 쿠바의 한인들에게 또 다른 시련의 계절이었다. 한인들은 전쟁으로 인해 식민지 이전의 존재까지 증명해야 하는 난처하고 서러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건 따로 있었다. 당시 한인들의 국적은 어떤 상태였을까? 대부분은 일본인도 그렇다고 쿠바인도 아닌 경계에 놓여 있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쿠바 국적을 취득하는 편이 여러모로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쿠바는 1940년 헌법 개정을 통해 쿠바 태생이 아닌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을 허용한다. 스페인어를 구사하면서 5년간 쿠바에 거주한 외국인이 국적 취득 신청을 하면 1년 뒤 시민권을 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당시 국제법상 한인들의 쿠바 국적 취득에는 일제의 동의가 필요했다. 그래서 국적 취득은 대부분 해방 이후 일이 된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른 곳에서 한인들의 발목을 잡는다. 당시 쿠바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노동정책의 폐해가 극심한 시기였다. 쿠바 정부 정책 중 한인들을 가장 괴롭힌 건 노동정지였다. 1933년 마차도 정권을 무너뜨린 바티스타 혁명 세력은 직장이나 자산이 없는 외국인들을 강제 귀환시키는 새로운 노동법을 시행한다. 이 법에 따라 일감이 부족할 경우 노동자들은 일시 휴식기를 가져야 했는데 이를테면 1년 중 한 달 정도를 쉬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정책이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발생했다. 외국인들은
한번 노동정지를 당하면 다시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다. 그들에게 노동정지는 실직이나 마찬가지였다. 1946년 쿠바가 국수주의 정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노동정지로 인한 외국인의 피해는 극심해진다. 정책의 폐단은 한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미주 동포들이 발행한 신한민보가 1946년 이후부터 1950년대 말까지 쿠바 노동정지 관련 기사를 빈번하게 다룬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55년 4월 21일자 신한민보에 따르면 민성국어학교 초대교사 서병학은 일자리를 잃고 실직당해 아바나 차이나타운에서 구걸로 연명한다. 노동정지로 인한 동포들의 비참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주 한인단체들이 나서 모금운동을 벌인다. 또 고국에서도 쿠바 한인사회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9년 12월 3일 남한의 김동성 특사가 쿠바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1952년 쿠바 독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양유찬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가 마탄사스를 방문해 동포들을 위로한 바도 있다. 하지만 전쟁의 화마가 집어삼킨 남한의 사정도 선뜻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됐다. 노동정지로 더욱 어려워진 한인들의 경제사정은 대한인 국민의 지방에 대한여자애국단, 교육사업, 한인교회 등의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쿠바 내 한인 공동체 와해로 직결됐다. 노동정지로 고통받던 한인들의 경제사정은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서서히 개선돼 나간다. 하지만 사회주의 나라에 남겨진 한인들은 차츰 우리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간다.